전통을 지킨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고집일 뿐일까요? 100년 넘게 기술 하나만 보고 달려온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잠깐만요. 일본 전통 장인 정신의 상징이 한국 기업의 손을 잡는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과거에 한국 기술을 비난했던 엔지니어가 직접 그 협력을 이끌었다면? 들으셨죠? 한국 기술을 영혼 없는 제품이라 비난했던 한 남자. 그가 삼성을 직접 회사 안으로 들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기술을 넘겼다는 배신자라는 낙인. 그게 진실일까요? 그리고 삼성은 왜 그 기술자를 다시 찾아온 걸까요? 자존심과 생존 사이, 전통과 혁신 사이. 그 뜨거운 전쟁의 한복판에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건 정말로 기술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잃어버린 증거일까요? 이 질문을 처음 떠올린 건 저 자신이 만든 세탁기를 마트에서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조용하며 오래가는 명품이라 자부해도 소비자는 버튼 몇 번이면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한 AI 세탁기를 택하더군요. 실망스럽지만 솔직히 이해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토 아키라입니다. 일본의 전통 가전기업 카와미치 전기공업에서 기술이사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세탁기와 수동식 광학 장비를 만들던 시절부터 이 회사와 함께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전적인 기술의 아름다움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요즘 고전이라는 단어가 낡았다는 말로 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죠. 소비자들은 이제 빠르고 편리하며 똑똑한 가전제품을 원합니다. 고장이 적고 쓰기 쉽고 가끔은 말도 걸 수 있는 제품을요. 반면 저희 카와미치는 여전히 손맛과 기계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솔직히 말해 참담합니다. 몇 해 전부터 적자가 이어졌고 가장 최근엔 일본 내 몇몇 매장에서 저희 제품이 완전히 철수됐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침통했고 회의 때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회의실에 들어오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에서 관심을 보였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삼성이라고요? 그 삼성전자가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까? 전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정적이 감돌던 회의실에서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한창 기술자로서의 정점을 찍던 시절,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을 배워가던 모습을요. 그들이 만든 첫 번째 제품을 봤을 때, 저와 제 동료들은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조잡했고 완성도도 낮았으며 무엇보다 정신이 없었죠. 빠르게 만든다는 것만이 전부였고, 그 빠름이 곧 깊이 없는 얄팍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영혼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강한 말이었죠. 그러나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카와미치는 100년의 기술을 자부하는 회사였고 장인이라는 단어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며 제품 하나하나에 철학을 새기듯 설계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그런 철학보다 실용을 원하고 장인정보다 사용성을, 전통보다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광고판에서도 유튜브 영상 광고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SNS에서도 삼성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 저희 카와미치는 이름조차 낯설게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일본 기술의 자존심이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지금 회장이 내민 선택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삼성과 협력하거나 사라지거나.
재무 담당 전무인 하세가와 나오미 씨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영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삼성은 기술만 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세가와 씨의 말에 이사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만은 끝내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시간 그리고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벼운 자산이 아니라 지켜야 할 신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잠시 오래된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설계한 도면들과 시제품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작은 설계 변경에도 세심하게 반응하며 오직 최고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고라는 단어가 더 이상 시장에서는 환영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삼성이 제시하는 길이 저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아니면 저희가 스스로를 버리는 일인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인물이 저희 회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제가 그토록 비판하던 그 삼성전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했던 어떤 결정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속에 남아있다는 사실도요.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설계실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도면들, 연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첩들, 시제품 위에 붙어있는 노란 포스트잇까지. 하나하나가 저의 삶이었고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전기 소음만 들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지? 제가 만든 세탁기, 제가 설계한 수동 렌즈, 제가 조립한 부품들은 단 한 번도 시장 점유율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생각한 것은 오래가는 것, 정직한 기계, 그리고 손에 잡히는 품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혼 있는 제품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말하죠. 그건 그냥 비효율적인 낭만일 뿐이다. 수치를 보니 젊은 세대의 85%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는 세탁기만 찾는다고 하더군요. 수동식 다이얼은 불편의 상징이 되었고 고급 렌즈도 스마트폰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보정 앞에선 고개를 숙입니다. 정밀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의 미덕이 아닌 옛날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날 회장님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이토-군, 내가 미안하네. 더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회장님의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기술 하나만 믿고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했던 제가 오히려 회장님과 회사를 괴롭혀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과 기술이 실패가 되어버릴까 두려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낯선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온다더라. 삼성에서. 그 정유진 이사라는 사람. 정유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인이겠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제 가슴에 무언가 묘한 저항감이 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회사에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베꼈다고 생각했던 나라, 그리고 제가 평생 쌓아왔다고 생각한 방식의 대표적인 상징. 솔직히 저는 그날 아침 내내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유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식으로 회사를 보게 될지 상상만 해도 분노인지 불안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점심 무렵 회의실에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저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유진 이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예상했던 위압적이고 계산적인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침착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오히려 약간의 긴장감도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와미치의 기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그 기술의 가치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을 깼습니다. 존중이라뇨. 삼성이 우리 기술을 존중했다면 예전에 그런 식으로 모방하지는 않았겠죠. 제 말은 다소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이 눈짓으로 말릴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쌓여온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은 어떤 설명으로도 쉽게 녹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진 이사는 약간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모방에서 출발하지만 존경은 그 모방을 뛰어넘는 순간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뛰어넘고자 합니다. 함께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들었던 말 같았지만 동시에 처음 듣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고 또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괜찮은 조건 아니야? 우리 기술이 이렇게 평가받을 줄은 몰랐어. 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술은 지켜야 할 유산인가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짐일까요? 전통은 자존심으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유연함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열렸던 기술 세미나. 아직 젊었던 저는 삼성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제 설명을 정말 열심히 듣고 노트에 하나하나 메모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기술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진심으로 그들에게 배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언론은 제게 기술 유출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일부 동료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연구소에 틀어박혀 말수가 적은 기술자라는 평판만 남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이 저희 회사의 생존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운명이 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술잔에 맥주 거품이 반쯤 가라앉았을 무렵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난 기사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카와미치, 삼성 인수, 정유진 이사. 제법 많은 기사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고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카와미치, 삼성과의 협업 가능성 모색 중. 100년 기업의 생존 전략, 결국은 한국과 손잡는가? 장인 정신과 속도의 융합,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기사들의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기술, 이제는 한국에 흡수되는 수순인가요? 씁쓸하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낯선 이름의 누군가가 익명의 공간에서 그렇게 쉽게 우리의 역사를 한 줄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댓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정유진 이사는 저희 사무실로 다시 방문해 인사팀과 별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직원들의 이직 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에 대해 설명하고 삼성의 장기적 협력 방침에 대해 말하는 자리였죠. 회사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고 많은 직원들이 정유진 이사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걸까? 기술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지키려 한 건지 아니면 그 반대였던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완벽할지 몰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기술일까요? 오후가 되어 정유진 이사는 갑자기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커피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요청이 뜻밖이었지만
저는 별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자마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사이토 이사님의 과거에 대해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삼성의 초기 기술 개발 시절 사이토 이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내부에 남아있는 기술 노트, 회의록, 인터뷰 기록까지 모두 이사님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전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걸 무슨 미화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술을 나눈 게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이유로 배신자 취급을 받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유진 이사는 한참을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처 지금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걸 기술을 준 대가로 보지 마시고요. 그게 아시아 기술 생태계에 씨앗을 뿌린 일이었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녀의 말은 평범했지만 묘하게 깊게 박혔습니다. 씨앗을 뿌린 일. 그건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예전 어느 봄날을 떠올렸습니다. 신입 기술자였던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날따라 조립 실수가 잦았습니다. 저를 지도해주던 기술 책임자께서는 그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실수는 좋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그 원인을 문서로 남겨라. 그 문서가 다음 세대의 설계도가 된다. 그 말이 저는 기술자의 철학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기술 노트에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담았고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읽고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건 잘못이 아닌 계승이 아닐까. 이제 와서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저에겐 쉽지 않은 상징이었습니다. 단지 기업의 크기나 국적 때문이 아니라 그 속도와 방식, 그리고 제가 지켜온 가치관과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저의 기술,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지금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저의 생각과 이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정유진 이사와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회의나 기술 토론이 아니라 마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데 제 옆에 서 있던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 삼성에서 오신 분 생각보다 정중하고 진지하더라고요. 그냥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어요. 그 말이 어쩌면 평범한 인상이었을지 몰라도 제게는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그저 위협의 존재로만 여겨왔던 저로서는 후배 세대의 눈에 그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이 낯설고 또 약간은 서글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지만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요. 이마에 잡힌 주름, 피곤한 눈동자, 그리고 묘하게 흔들리는 표정. 이게 지금의 나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근 무렵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기획팀 임원 대상 기술 통합 세미나 예정. 다음 주 화요일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첫 공동 세션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여 대상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기술이사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리에 앉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 복도를 천천히 걷다가 무의식적으로 연구동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테스트용 세탁기 모델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카와미치 707 카와미치 크래프트라인,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던 코마치 시리즈. 손끝으로 천천히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찰칵하는 기계적 소리가 들리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결코 스마트하지 않지만 대신 거짓말도 하지 않는 기계죠. 눌렀을 때 눌리는 감각, 돌아가는 소리, 도는 속도마저도 기계답게 정확하고 솔직합니다. 저는 그런 기계를 사랑해왔고 그런 기계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직함조차 시대에 뒤처진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 동료였던 야마모토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홋카이도에서 가족과 조용히 지내고 계시죠.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이네, 사이토군. 드디어 회사가 팔리는가? 저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미 예감했었어. 우리가 만들던 방식이 언젠가는 시대에 밀릴 거라는 걸.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야. 우린 시대의 맨 앞에서 너무 오래 버텼던 거지. 그 말이 어찌나 마음에 박히던지요. 버틴다는 건 사실 자랑이 아니라 때로는 고립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 가는 거야.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방향을 이끄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해. 사이토군, 이젠 당신이 그 다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아주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다 비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야말로 어쩌면 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삼성과의 첫 공식 협의가 열린 날, 저는 정장을 2번 갈아입었습니다. 웃기죠? 기술자에게 복장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만큼 긴장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정유진 이사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른 태도로 가볍게 인사했고 저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선 삼성의 UX 디렉터 이건호 씨도 함께 했습니다. 낯익은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의 얼굴에선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유진 이사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탐색입니다. 삼성은 카와미치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할 파트너로서 이 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자료는 깔끔했고 설명은 논리적이었죠. 삼성은 카와미치의 브랜드 자체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고 직원 고용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흡수가 아닌 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착한 인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은 기업일 뿐이고 자본은 본질적으로 지배를 향해 움직입니다. 기술과 사람을 지켜내겠다는 그들의 말이 마치 오래된 광고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삼성은 왜 하필 지금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저희 회사는 이미 적자가 누적됐고 제품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정유진 이사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기술은 숫자로만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카와미치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자금과 속도를 가진 삼성이라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이건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이토 이사님,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카와미치의 세탁기 설명서를 처음 접했습니다. 문장을 읽는 데만 3일이 걸렸죠. 그런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기계가 예술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설명서가 예술이라니. 그런 말을 들은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호 씨의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정중함을 가장한 말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카와미치의 기술을 통해 꿈을 꾸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분위기는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조건은 충분히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자율성 보장이라는 항목이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진심이라면 나는 왜 여전히 두려운 걸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두려움의 정체는 삼성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켜온 방식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며칠 뒤 삼성 측은 카와미치 내부의 기술 설계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 실무진들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됐고 저 역시 인터뷰 대상이었습니다. 그날 정유진 이사는 저를 별도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혹시 예전에 한국의 부천에 위치한 삼성가전연구소를 방문하신 적 있으시죠?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기억이었고 동시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그때의 교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부 기술 공유 세션에 이사님께서 설계 원리를 직접 설명하셨다는 문서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기부터 삼성의 세탁기 기술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연구진들을 상대로 설계의 기초와 안전 설계 개념, 그리고 진동 억제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카와미치의 자랑이었고 저는 그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기술자의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찬사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기술을 외국에 넘긴 자, 기업의 이익을 무시한 이상주의자. 저는 회사 내부에서도 업계에서도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구소로 물러나 조용히 기계만 만지게 되었죠. 그 상처는 오래갔습니다. 아니,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유진 이사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사님의 기술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 함께 꽃 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자책, 고마움,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희망까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압니다. 그런 감정만으로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걸요. 회사의 운명, 직원들의 미래, 그리고 제 자신이 지켜온 철학까지.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 선택 앞에서 저는 여전히 단 한 발자국도 쉽게 내디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건호 디렉터가 저를 위해 준비한 메모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명서를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설명서의 주인을 꼭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주인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 지금의 삼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술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는 것이라는 말. 그게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삼성과의 미팅 이후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젊은 연구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구내식당에선 서로 우리 브랜드 이름도 바꿀까? 삼성과 같이 제품 개발하면 유럽 시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활기가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방식은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새로운 미래에 기대를 품는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뭔가가 옥죄듯 불편했죠. 마치 오래된 집에서 누구보다 먼저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질감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회가 예정된 날보다 앞당겨졌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안건은 삼성과의 공동개발 MOU 체결 여부. 하세가와 나오미 전무는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토 이사님, 기술 쪽에서 반대 의견을 내시겠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를 봐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기술을 잘 만드는 것과 그걸 누군가가 쓰도록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녀의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개발한 세탁기가 아무리 튼튼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기술은 시장에서 실패작이 되어버립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 예전 설계 노트를 꺼내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죠. 그 노트, 누가 허락했습니까? 그는 놀라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삼성팀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요. 정유진 이사님이 직접 요청하신 건 아니고 기술 협업에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 말에 저는 잠시 굳어섰습니다. 복사본 하나에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노트는 제가 제 이름으로 기술을 정의하고 싶었던 시절의 결과물입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유진 이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카와미치의 기술 자산은 필요할 때 함부로 열람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1시간도 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그 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선택하시지 않는 이상 저희는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사님의 노트를 통해 삼성도 성장했고 저 또한 기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절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메일을 읽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거래로만 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기술을 처음 배우던 시절. 당시 연구소의 선배가 저의 첫 설계도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발명보다 존중이 더 어렵단다. 그 말의 의미를 지금에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건호 디렉터가 제 연구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약속도 없이 불쑥 들어온 그의 방문에 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의 표정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이사님,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둘 다 말없이 앉아있던 그 공간에 이건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삼성에 들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중학생 시절 이사님이 쓰신 매뉴얼 때문입니다. 세탁기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기계가 사람의 손을 얼마나 닮아야 하는지를 말하셨죠. 그 구절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이사님이 만들어 놓은 기술은요, 단지 일본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정직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기술을 계승할 준비가 된 사람들과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게는 무언의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술을 지킨다는 건 그 기술을 누군가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제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어쩌면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철학이었다면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반드시 고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설계 노트를 꺼내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글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중요한 결심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순간 처음으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억, 아직 말하지 못한 과거의 진실은 곧 다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노트를 다 펼쳐보며 한 장 한 장 넘기던 저의 손은 한 페이지에서 멈춰 섰습니다. 1990년대 어느 날, 부천 출장 기술 공유회 정리. 그리고 그 아래에 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속도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깊이를 아는 속도는 길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짧았던 시절, 야근 후 커피를 들고 연구소 베란다에 서서 이 문장을 쓰던 제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당시엔 그 말이 맞다고, 그리고 끝까지 옳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길이 반드시 혼자 걸어야 할 길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유진 이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죠. 메일이 아닌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요. 그녀는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고 둘은 근처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장소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사님께 꼭 묻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정유진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 뛰어든 이유, 정말로 기술 때문입니까? 아니면 삼성의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입니까?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 프리미엄 시장을 잡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저 역시 오래전부터 기술이라는 것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싶었어요. 이사님의 기술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 일을 맡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대답은 매우 현실적이었지만 거짓 없는 정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이 여인이 단순한 협상가가 아니라 기술에 존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잡는 것이 기술을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버는 미봉책인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확신은 없죠. 하지만 기술은요, 혼자 살아남지 못해요. 누군가는 그 기술을 이어주고 또 써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연구실 대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밤 공기가 찬란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저 멀리 네온사인 속에는 삼성이라는 로고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이름이 이제는 저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의 상징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건호 디렉터였습니다. 이사님, 내일 내부 프레젠테이션에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기술은 공유되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그 장면을 꼭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꺾어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혼자만 옳다고 믿었던 완고함이었습니다. 아직 변화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용기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삼성과의 첫 공동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됩니다.
카와미치의 기술진들과 삼성의 전략기획팀이 같은 회의실에 앉아 제품 개발 방향성과 기술 통합 프로세스를 함께 발표하는 자리죠. 제 입장에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앞둔 밤, 저는 정장을 다려놓고 넥타이를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이 넥타이는 해외 박람회나 기술 세미나에서 카와미치의 얼굴로 나설 때 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그 이름 옆에 삼성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일 예정입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선택일까? 고개를 들면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그중 한 문서의 맨 위에는 제가 수기로 적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은 자존심이 아니다.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기술이다. 이 문장은 아주 오래전 야마모토 선배가 저에게 해주신 말입니다.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곧 정체성이며 기술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사의 젊은 직원들이 삼성을 이야기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우아해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저 자신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스스로에게 더 냉정하게 질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이 만든 기술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마침내 조금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죠. 단지 시대가 그 도움을 더 효율적으로 주는 다른 방식을 찾아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저는 과거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그 도움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회사 로비에서 삼성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건호 디렉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누구보다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든 준비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가볼 준비는 됐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잡고 몇 마디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평생 기술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이 편했고 변화보다는 지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공동작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과 카와미치 두 기업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작은 박수가 하나둘 늘어났고 마침내 꽤 큰 박수로 번져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방향이 틀리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제 곧 그 확신은 거대한 현실의 충돌 속에서 다시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삼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지 협상이 아니라 과거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온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곧 저를 정면으로 향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삼성과의 공동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날 회사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직원들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묘한 자부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고 심지어는 옛 동료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더군요. 역시 이사님이네요. 오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제 뒷덜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너무나도 낯익은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일본 경제 전문지의 커버 기사로 이런 문장이 떴습니다. 카와미치, 기술 유출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다. 기사를 열어보니 제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1990년대 말 삼성기술진과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주요 기술의 설계 로직이 전달되었고, 그 결과 한국 가전산업이 급부상했다는 주장은 업계 내에서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배신자가 카와미치 삼성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기사는 순식간에 업계 커뮤니티와 뉴스 포털 메인을 장악했고, 사내 익명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였나? 우리가 배웠던 기술, 사실 한국에서 가져간 거라면? 배신자가 다시 돌아와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는 건가? 왜 저 사람에게 맡기지? 왜 그 사람이어야만 했지? 제가 무릎 꿇고 쌓아 올린 신뢰가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세가와 나오미 전무는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정유진 이사와 이건호 디렉터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전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 보도 사실입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다만 기술을 넘겼다고 표현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교류는 있었지만 이는 기술 협력과 기초 이론 공유 수준이었고, 그때 누군가가 말을 끊었습니다. 젊은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껏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두려웠던 걸까? 혹은 잊고 싶었던 걸까? 말하지 않은 건 그 시절 이후로 너무 많은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사 내부에서도 업계에서도 저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기술 유출자라 불렀고, 저는 연구소로 물러나 한 번도 공적인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그 자체로 짐이었으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정유진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짐, 지금도 혼자 지고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건호 디렉터는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저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그 기술 공유가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 UX 설계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카와미치의 설명서를 반복해 읽으며 기계의 의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가 지금도 제 작업실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말에 누구도 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정유진 이사는 회의실 스크린에 하나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오래된 세탁기 내부 구조도와 함께 손글씨로 빼곡히 메모가 적힌 도면 이미지였습니다. 이건 사이토 이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90년대 후반 설계 노트의 복사본입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이고 사상이며 장인 정신이 담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록이 지금 카와미치가 삼성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다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세가와 전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언론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내부 반발도 있을 겁니다. 이사님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끄시는 게 맞는 건지. 그 순간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물러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술을 가르쳤고 함께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전 그 잘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기술로만 말하는 사람이라 자부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 감정을 내보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호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 한 번의 박수는 아주 길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시 모든 실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밤 정유진 이사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잠시 멈추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춘 자리에서 영원히 돌아서지는 마세요. 이 기술은, 이 브랜드는 여전히 이사님 손끝의 감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를 며칠간 쉬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은 동안 제 책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놓여있는 도면들과 기록들, 그리고 의자 위에 걸어둔 재킷 한 벌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사이토 이사님이 아직 회사를 떠난 게 아니라 잠시 산책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회사에 무엇을 남겼나? 기술? 철학? 자존심?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겨진 건 함께 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카와미치라는 회사는 기술 기업이지만 저희에게 있어 기술은 결국 관계였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서와 부서가, 세대와 세대가 맞물리고 수백 명의 손이 모여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제가 지키고자 했던 건 어쩌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들 속에 쌓여있는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하세가와 전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사님의 거취와 프로젝트 책임자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회피할 때가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라고. 이사회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낯설고 조심스러운 시선들이 있었지만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몇몇 후배들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미야지마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고 제가 들어서자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그분이 나란히 서서 첫 자동 세탁기 모델을 소개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 카와미치의 기술 그 자체였네. 그게 꼭 옳은 방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 뚝심을 늘 존중했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뚝심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회사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혼자만의 길이 아닌 함께 가는 길로요. 회장님은 한참을 생각하신 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 이제야 듣게 되는군. 이사회장으로 들어가는 길, 복도 끝에서 정유진 이사와 이건호 디렉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같이 들어가겠다는 무언의 신호 같았죠. 긴 하루가 되겠군요. 정유진 이사는 웃으며 말했고 이건호는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사님이 만든 매뉴얼을 디지털화한 자료입니다. 후배 기술자들이 이걸 보며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혹시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USB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건 단지 기계가 아니라 말이었고 기억이었으며 길이었습니다. 이사회장에 들어선 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와미치 -3성 프로젝트 총괄직 교체 여부에 대한 심의 시작합니다. 의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비친 건 30년 전 첫 설계도였습니다. 손으로 그렸던 도면, 삐뚤한 글씨, 아날로그 감성 그대로의 선들.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계는 사라질 수 있어도 손끝의 감각은 계승되어야 한다. 그리고 USB를 연결해 설명서를 띄웠습니다. 영문,
일본어, 한국어로 번역된 저의 매뉴얼. 젊은 엔지니어들이 주석을 달고 참고 표시를 붙여 다시 정리한 그것을 저는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한때 일본을 대표했고 또 한때는 한국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술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적.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울려 퍼지는 박수. 그 박수는 결코 요란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로 받아들여졌구나. 그날 회의는 뜻밖에도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책임자 교체는 유보, 프로젝트는 지속, 그리고 회사의 공식 입장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기술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흐르는 정신이다. 그 문장을 마지막 슬라이드에 띄우고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 정유진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겠네요. 그리고 이건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설명서 다음 장을 같이 써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글씨 좀 더 예쁘게 써봐야겠네요. 이사회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문득 제 걸음걸이가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은 덜 굽었고 어깨는 조금 더 펴졌으며 발끝은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던 중 우연히 로비 한쪽에 세워져 있는 옛 모델의 전시대를 보게 됐습니다. 한때 저와 팀원들이 밤샘하며 설계하고 조립했던 카와미치 클래식 세탁기 707 모델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그 기계는 지금의 AI 세탁기처럼 말을 하거나 세제를 조절하지는 않지만 한번 작동하면 20년을 거뜬히 돌아가는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이었죠. 그 앞에서 한 직원이 어린아이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가만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요, 너희 엄마 어렸을 때는 최고로 인기 있었던 세탁기래. 지금은 스마트 세탁기가 대세지만 이건 전혀 다른 느낌이야. 엄청 조용하고 고장이 안 났대. 아이의 눈은 반짝였고 직원은 마치 박물관 큐레이터처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뒤에서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살아있는 기억이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유진 이사와 이건호 디렉터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식 회의나 협업이 아닌 그냥 인사 차원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회의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컥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유진 이사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자료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엔 젊은 삼성 엔지니어들이 설계 철학의 연대기라는 이름으로 만든 내부 리포트가 담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사이토 방식, 즉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설계 원칙과 사고방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호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앞으로 삼성의 신제품 개발팀 신입교육 과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함? 회복감? 아니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 자료 많이 부족할 겁니다. 다듬어야 할 것도 많고 고칠 부분도 많을 겁니다. 제 말에 이건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유진 이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금방 잊혀집니다. 이사님이 있어야 이 기술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지킨다는 건 혼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이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메모지 한 장을 꺼내어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세대와 국경, 회의실과 공장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녹아든 신뢰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 어딘가엔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는 젊은 기술자들이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겠죠.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제가 다시 사무실에 출근한 날 로비는 마치 축제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앞에 놓인 대형 전시 런치도는 삼성과 함께 준비한 첫 공동 프로토타입 사카리 AI 세탁기를 중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과 반짝이는 스크린, AI 모듈이 장착된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조그만 전시 케이스에 놓인 제9형 모델 카와미치 클래식 707도 함께 전시돼 있었죠. 어떤 이는 두 세탁기 사이를 부드러운 미소로 지나갔고 어떤 이는 AI 세탁기 옆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한 어린이가 저 아저씨가 만든 거래요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정유진 이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미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발표회 소식이 전 세계 뉴스 엔화되어 있더군요. 저는 혼잣말처럼 대답했습니다. 미디어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감성만 남았던데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안의 이야기는 따뜻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술자는 흔히 논리와 효율을 추구하지만 따뜻한 감수성 고독한 설계자의 손끝도 필요하다는 걸 이 순간 새삼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카와미치와 삼성의 공동행사로 작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기술의 정체성과 미래를 이어가는 방법. 저는 강연자 자격으로 무대에 올랐고 무대 아래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 UX 디자이너, 디자인 학생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팔고자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계한 그 작은 매뉴얼, 그 설명서 한 줄, 설사 비뚤어져도 좋았던 저의 글씨 한자가 한 사람의 커리어가 되고 한 기업의 정체성이 된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떨림 끝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한참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뒤 이건호 디렉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계 철학은 오래된 기술 못지않게 새로운 시대에 더 빛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 말은 오늘의 제가 받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사내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SNS 라이브를 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동료들도 실시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 동료들은 함께 자정까지 함께 웃고 함께 기술 얘기를 나누고 함께 내일을 계획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회의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언론 기사에 조롱 섞인 댓글이 올라오는 IT 포털 화면 앞에서 떨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소속감과 존재감이 기술보다 더 의미 있는 무늬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 줄 한 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AI 세탁기 론칭, 언론 발표 로비 전시,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 그들의 질문, 일본과 한국이 함께 만들었다는 자부심, 따뜻해진 손끝의 감각, 그리고 적었습니다. 기계의 소음보다 사람의 온기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펜을 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니 봄밤의 도시는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광고판에는 터게더, 위 이너베이트라는 문구가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의 기술은 이제 계산이 아닌 공감이 되었고 자존심은 이제 무게가 아닌 의미가 되었으며 고집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꽃망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다음 세대와 함께 기술을 계승하고 그 속에서 감정을 느끼며 세상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